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황금선박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황현희 씨, 김용민 씨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네. 황금선박. 본인 이름을 얘기하세요. 갑자기 네? 이름을. 읽어야지. 아니 그리고 그걸 좀 봐야 외우나. 근데 말이죠. 오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11월 27일의 틀 그런 사안인가 싶은. 그러니까요. 소신껏 해봅시다. 네네. 이건 능력이에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죠 또 우리가.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마. 그래.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해. 예, 빅픽처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선대인의 빅픽처라는 책도 있습니다. 세계의 명자야. 세계명주 몇 수까지 찍었어요? 5만 부 이상 팔렸어요. 야. 많이 팔렸네요. 나는 뭐 내면 그 정도인데. 사회과학 서적은 10만 부 넘으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유시민 장관이 한번 쓰면은 예. 10만 부가 넘지. 네. 유시민 장관은 뭐 예외적인 거고요. 그또 선대인 소장 뭐 책은 장하준 네. 뭐 몇 명 없죠. 아니 뭐 장하준 교수가 또 예외적인 존재고. 자기 빼곤 다 예외네. 본인이 한 그것도 3만 부 사는 거 아니죠? 집에 한 3만 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자기 책에 자기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책을 계속 사는. 예전에 제가 있던 직장에 사장님께서 책을 냈는데 상하권을 동시에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라고 또 진영이 내려옵니다. 근데 또 요령이 있습니다. 상하권 동시에 사면 이게 그 블랙 베스트셀러 그 티가 나기 때문에 우선 일주일은 상권만 삽니다. 그래요? 그 다음 하권 사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종교 분야 1위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선대인의 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다 책은 쉬워요. 근데 참 보면은 진짜 수많은 저자를 접해보지만은 네. 이게 나의 똑똑함과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나 어렵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거의 어려운 뭐 단어. 맞아요. 이거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읽고 있어도. 맞아. 근데 그런 책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화딱지가 날 일이지. 법전 같은 책이 있어요. 뭐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근데 결국에는 사고 읽지 않는 거야. 꽂아둬서 나름대로. DP군요. 그렇지.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 용도로. 장식. 예. 예. 근데 진짜 똑똑한 대학원생이 어느 순간 존나 어렵게 쓴 책을 탐독을 한 거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훈들을 짚어내니까 그 교수님이 내 제자다. 넌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존나 화를 냈대. 불같이 화를 냈다는 왜? 거야. 너 따위가 어떻게 나의 책을 해독할 수가 있냐. 이 상황에서 국어 31번 문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난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이런 문제를 나 풀려고 그러면 못 풀겠다. 이러는 분들인데 그거는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난안 봐서 그러니까 못 모르는데 푸는 게 기사만 정상- 받고. 못 푸는 게 정상일 뿐만 어렵더라고요. 아니라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변별력을 핑계로 해서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어 문제야 일단. 아니 과학 지문이니 뭐 이것도 좋아요. 이해력을 뭐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그러면 좋은 국어 문장을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완전 번역투의 문장에다가 음. 정말 이게 어거지 문장이야. 음. 내가 볼 때는 심표만 좀 제대로 찍어도 훨씬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문장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돈을 쓴다면 좀 생산적으로 그래도 쓰자고. 근데 이건 도대체 풀어봐야 아무 문제도 없고 맞춰봐야 이런 걸 맞춰봐야 아무 의미 소용이 없다. 없는 이런 문제를 내놓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냐고 이게. 수능 시험 내신 분을 제가 아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국어 31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어요. 했더니 회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금지제 시험을 내겠다고 하면 프랑스의 바ccalauréat처럼 정말 아이들 사고력을 진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키울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야. 그 일본은 우리처럼 사실 이런 시험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일본은 이런 거 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식 바ccalauréat 같은 그런 시험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저 대학 입시 보고 나왔어요. 지금 한 20하고도 6년이 지나갑니다. 내 삶의 미분적분이 사용될 날이 있는가? 26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죠. 미분적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코탄젠트 이제 만나볼 일이 있나? 26년 동안 내가 예의주시하고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집합행렬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산수 말고는 쓸 일이 없다고. 아이 씨발 그런데 왜 그걸 내가 젊은 날에 그 공부를 해야 되며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그 이게 저기 틀렸다고 비난을 받아야 하며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며 내 청춘이 그 정말 갑자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2의 기계 시대에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계와 차별화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계가 잘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연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 357만 2222 곱하기 225 나누기 31 얼마예요? 2344. 아니 어쨌든 틀린 답이잖아. 근데 계산기에 그냥 나오잖아. 그렇죠, 나오죠. 예. 이런 걸 왜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냐고. 달달달 외우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람이 잘하는 거 기획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공감 능력 키우면 되고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수능 얘기하고 있는 아니,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형님, 진짜 내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저기 뭐야 모의고사를 봤는데 말이죠. 55점 만점 수학 네. 4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4점. 수학 지지리도 못했구나. 다 1번만 찍어도 4점 이상은 나와. 야. 이 씨발 내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찍었는데 1, 2, 3, 4번은 하는데. 찍었는데 씨발 4점 그게 성의 있게 찍은 게 잘못 찍은 그러니까. 거야. 다 1번만 찍어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랜덤으로 찍어야. 그날따라 또 말이죠. 그 저 주관식 답은요. 뭐 1, 0, 1, 마이너스 1. 0, 1, 0이는데 그날따라 1, 0, 1, 0이 나온 거야. 아이 씨발.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4점이 나왔어. 4점. 4점이 나와가지고 내가 성적표 받는 즉시 집에 전동타자기가 있었거든. 그 일자로 앞에 집어넣구나. 1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 씨발 00사로 나온 거야. 이게. 0 가운데 이게 하나 사선이 들어가고. 아이 씨발 이거. 죄송한데 같이 방송 못 하겠네요. 창피해서. 이런 야, 분이랑 방송해야 너 돼. 어느 학교 나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도 나하고 굉장히 우울한 건 알고 형, 나 있어요. 12점 맞았어. 아씨, 나는 이런 식의 자랑은 도저히 못 하겠네. 예. 왜요? 빵점 맞은 적이 없어서. 망점 맞은 적은 우리 없어. 4점 맞았다니까 이 사람이. 우리 나 저- 4점도 받은 우리 본 대인이 적이 형이 없어. 제일 여기 길어요. 그러니까요. 하버드야 하버드 갔다 오지. 길진 않아. 나 꼼수 때 자. 하버드에 갔었어. 그랬더니 와 애들이 어때요? 똑똑하지. 달라 종자가 달라 많이 우리하고 아 진짜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모든 게 완벽해. 아니 한마디로. 나는 그 신하영 씨랑 방송 몇 번 그런 같이 했는데 똑같던데 그냥. 예, 하버드 나와도 그냥. 예. 네가 수준이 낮은 거야. 내가 낮은 거야. 결론을 일단 맺읍시다. 고생을 시키더라도 좀 보람 있는 고생을 좀 시키자고. 더 넓게 보자면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시험 위주의 교육 진짜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예. 제2의 기계 시대라는 건 멀리 내다보면 이런 시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예. 제2의 기계 시대에 기계하고 차별화해야 되는데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 우리 애들은. 이거야말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책 쓰고 있다더니 책 쓰는 책이 교육 관련된 건가 본데 오늘. 책 쓰는 건 네. 역시 부동산 책이고요. 아 부동산에 또? 부동산 책 나 5년 만에 쓰는 거야. 아니 아니 지난 이 형님 때문에 나 PD한테 전화 왔어. 뭐라고? 탐사부도 PD인데 나 부동산 TV 하잖아요. 뭐 날 취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번호 어디서 하느냐 내가 물었더니 이 형이 알려줬다는 거야. 이 형이 뭐야? 근데 그 PD가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나오시면서 어떻게 거기를 나올 수가 있냐? 뭐 이런 말. 내가 물어보자. 그 부동산 TV 나오면서 선대인 씨랑 같이 방송하시면서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방송을 또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어딨어? 돈 주면 하는 거지. 약간 내가 그랬던 얘기가 제 있거든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딨어요? 돈 앞에서는 예. 뭐 방송쟁이가 돈 주면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밥줄 이런 끊어놓으려고. 댓글이 있어. 뭐예요, 뭐? 수학 4점이라도 용민이 박사입니다. 용 박사님 또. 그러니까 아이고. 박사- 할수 있어. 아니 박사 되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그리고 봐봐 수학 4점을 맞아도 하잖아. 형님, 내가 아무 이제 앞으로 상관없다니까, 내가 진짜? 60세까지 이제 만약에 코탄제트를 만날 일이 없다. 제가 그러면 수학 정석을 먹방하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야, 하나하나 정석- 뜯어 먹을 겁니다. 수학을 찢었어요. 그거 수학 아직도 정석을 나와요, 찢었어요. 그 책을 칠리 소스를 발라가지고 먹을 겁니다. 자, 그래요. 블루퓨어 211이라는 상품인데 보고 계시죠? 이 제품이군요. 김용민닷컴에는 정말 압도적 최저가의 상품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검증된 상품에 한해서 동종 제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독점으로 판매하되 독점으로 얻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최저가로 환원하는 공기청정기 이거 하나만 파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 자, 공기청정기의 명가 스웨덴 블루에어의 제품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판매가 43만 8천 원에서 아무리 싸도 37만 6,830원. 네. 근데 김용민닷컴에서는 얼마입니까? 36만 4,900원. 아, 게다가 배송비 무료. 네. 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배송비 무료 아니에요? 김용민이가 배달해 드립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산타클로스 복장. 요즘 크리스마스 택- 시즌에는 예, 예.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해가지고 잘 됐네요. 예. 택배에서 지금 뭐 저기 이거 이제 거의 가장 광고네 이거. 김용민과 동명이 갑니다. 자, 정식 수리품이고 김용민닷컴에서는 3년 품질 보증에 무상 방문 AS까지 보장해드리는 오. 정품입니다. 아 집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오.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 공기청정기에다가 오줌을 싼다든지 하는 이런 그 소비자 과실은 제외합니다. 특허받은 헤파 사일런트 기술로 초미세먼지 기준보다도 작은 0.1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먼지까지 99.97% 제거합니다. 12분 만에 초스피드 공기청정이 완성돼요. 저희가 이제 군부대로 가서 이걸 한번 화생방실에서 한번 네네네.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 하면 아마 틀림없이 화생방실도 아. 깔끔해진. 야 생화학 무기도 터져도 그냥 그렇습니다. 틀어놓으면 돼요. 예. 그 생화학 전쟁도 우리가 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바로 플루표 야 있으면 이거 고소 당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 집안에 있으면 이것만 예. 틀어놓으면은 팟캐스트 광고 규제 만들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안 되겠어. 한 시간에 5번의 전체 실내 공기 정화로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저소음 저전력 상품이고요. 네. 도서관 소음이 40데시벨인데 블루퓨어 211은 31데시벨입니다. 소리가 거의 느껴지지 지금 않아요.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소리 거의 안 나죠. 켜놓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소비 전력은 30에서 61와트로 1년에 26,0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옵니다. 1년 내내 돌려. 1년 내내 26,000원.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깐깐한 나라에서 각종 상을 휩쓴 검증된 제품, 스웨덴 천식 알러지 협회에서 공식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공기청정기 블루 퓨어 211 정품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집에서 음식을 할 때 네. 특히 뭘 굽는 음식 있잖아요. 그때도 미세먼지가 나온대. 저 그거 해봤거든요. 저 공기청정기 집에서 틀어놔 봤는데 한 10에서 15 사이에 있는데 진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었는데 2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할 네. 때 굉장히 많이 나온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문을 열고 네. 그때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금방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음식을 해야 되고 요즘 이거 있잖아 이거 예. 그거 켜고 문 열고 닥트. 아니 근데 밖에가 미세먼지가 심한데 뭘? 아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밖에보다 저러지도 나은 못하는 거예요. 거잖아. 요즘에 뭐 담배 피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서는. 네. 나가 있어요. 베란다에 가서 피지. 그 저기 전에 살던 집 3층에서는 네. 씨발 새끼. 아 이 새끼 씨발 새끼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이 족같은 새끼. 내가 그래서 아 냄새 올라와요? 그 100원에다 대고 이 씨발놈아 담배를 피냐 이 족같은 새끼야.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요? 안 들리다. 안 들리려고 배관에 대고. 대선에 정이 없어 이 씨발. 자자 오늘도 할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네. 그 가계 소득이 네. 저소득층이 더 떨어졌다. 고소득층은 더 올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다. 라고 모든 언론이 보수 너무 막 언론이고 이야기하죠. 진보 언론까지 이렇게 그 얘기 나팔 들었으면서 소리. 예. 우리 선 소장이 흥분하기 전에 예. 이 가계 동향 조사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한때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분기별로 나오거든 이게. 예. 근데 이 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좀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폐지하려고 했던 가계 동향 조사를 되살린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그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지. 올해 1분기가 괜찮게 나왔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소득층의 이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난 게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다.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들어가면서 확 바뀐 거야. 아. 그 바람에 통계청장 경질 논란까지 그렇죠. 어허. 예. 나왔잖아요. 원래는 이게 샘플을 한 8,000 샘플 정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계부 조사 방식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게 만들어요. 3개월 동안 돈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드러나는 게 꺼려서 잘 안 그렇죠, 적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까짓 거 뭐 그 가계부 작성한다고 해봐야 한 달에 한 5만 원 주는데 그거 받고 뭐 상세하게 작성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그 표본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던 조사예요. 그래서 없앨라 그러다가 이게 우여곡절 그때 살아남았는데 올해 2분기에 왜 그렇게 안 좋게 나왔냐면은
이게 통계 표본을 리뉴얼하면서 네. 그 인구 변동을 반영해가지고 통계 표본을 리뉴얼했는데 그 1분위 소득 1분위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죠. 특히 고령층 아하. 여기가 확 늘어난 거예요. 샘플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서 전년도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하고 샘플이 비교하면 안 된다. 네. 어. 그러니까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얼마나 늘어났냐, 얼마나 줄어들었냐 이 추이를 보는 거는 맞는데 전년도 1분기 같은 1분기 단순 속도로 비교하면 안 된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네. 더 뭐 이게 줄어들었다 소득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그때와 샘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샘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가계 동향 조사 자체는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네. 가계 동향 조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각 가게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하고 그 중에 소비 말고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네. 뭐 세금 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런 공과금 내고 등등 이런 것들에 얼마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 통계 패널 조사예요. 예, 예. 이 소득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예. 2016년 샘플이 8,700 샘플이었고 이게 2017년 5,500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 이제 되살리면서 8,000 샘플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샘플하고 올해 샘플이 완전히 다른 거지. 완전히 예. 다른 건 아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시점에서 우리가 정한 샘플을 가지고 여기에서 1분위와 5분위 간에 예를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가 얼마 벌어졌느니 이런 걸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하냐 하면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표본을 어떻게 넣었냐 하면 네. 이걸 지금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원래 더 해야 되는데 고소득층 샘플은 안 모여. 모집이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저소득층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령화되니까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죠. 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수입이 사람들이란 없죠.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하고 바로 비교를 해버리면 하위 20%의 소득이 떨어지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리뉴얼을 하려고 국회에다가 13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수 정당들이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기재부 예산 중에 통계청 예산에 요 그 가계 동향조사 통계 리뉴얼 예산만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0년 정도까지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샘플 수도 다시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 처음에는 가계부 조사 방식으로 했다가 이 가계부 조사 방식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한때 또 저기로 바꿨었어. 서베이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네. 그랬다가 다시 가계부 조사 방식으로 지금 돌아온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서 몇 년간 2020년까지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면 한 2년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 누적 자료를 가지고서 추이를 보는 게 이 통계를 정확하게 읽는 거지 숫자를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샘플이 없다. 다르기 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오히려 다른 통계 걸 지금 해석을 쓰는 그냥 대상이 왜곡시킬 다르다. 우려가 있어. 불평등 기본을, 문제가 네. 심각한 건 심각한 거지만 네. 우리가 이걸 언론이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읽어서 전달해야 아니 근데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소득 불평등이 지금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추이는 맞는데 1분기를 잘라가지고 전년도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소득 금액 자체가 줄었다. 이런 식의 그 비교는 별로 유의미한 비교가 아니고 왜곡이에요, 자칫하면. 네. 그런 건 좀 주의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야, 선대인님 다음에도 나오실 거죠. 다음에는 기대됩니다. 용인에서. 아, 그러니까 나를 아끼는 팬들이 많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 되겠어요? 뭐 민주당 후보. 에이씨. 아니 근데 이제 선대인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자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용인 시민이고 아 이게 기회도 안 주더라고. 아니 지금 그분 내려오셨어요? 아직 계시잖아요. 그 용인 시장. 육군 대장. 아니 아직 네. 아직 저기 아, 경찰 수사 중이에요. 그 수사 선거법 중이에요? 위반 아. 혐의로 수사를 받고는 있죠. 네. 근데 저는 기회도 안 주는 거는 잘못했다. 선대인이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러게 방송할 때 좀 재미없다는 거 말고 뭐 내가 뭐가 그렇게 아, 대인이 잘못했는지. 형님 저 대역죄네. 대인이 형님 뭐 부인이 뭐 무슨 뭐 이걸 뭐 한 것도 아니고 아이디 뭐야? 트위터 조심해요. 네. 나는 예. 일단 페북 아이디가 네. 없어. 저는 이재명 도지사 네. 부인 김혜경 씨를 알죠.
저희 그 제가 아는 맘마이 씨에 모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뭘 몰라서 객관적이지 않아서 혹은 뭐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난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리고 무슨 뭐 세월호 이 고통받는 분들을 모독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 나는 그게 도저히 그림이 안 믿기지가 그려져요. 않는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러니까요. 내가 가까이서 본 바에 따르면은 이 양반이 그럴 뿐인가? 음. 제가 납득되려면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 보여야 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독하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가슴에 대목 박는 네. 이런 트윗을 썼다? 근데 솔직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서는 그렇게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옛날부터 근데 실제로 저도 그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 가가지고 악플. 예, 악플을 고소를 한 적이 있어서 너무 멀쩡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애들일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20대 후반 직장인들이 꽤 많았어요. 뭐 전후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모르는 거다. 그런데 네. 나는 용민님 라고 생각해요. 의견에 대체로 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뭐 본격적인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선까지만 올라가 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예비 후보 시절에 제 아내가 이제 선거 운동을 도와줬잖아요. 네. 일단은 후보 부인은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할 방법이 많지. 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많아요. SNS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후보 부인이 그걸 하루에 30트윗씩 했다라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다음에 김혜경 지사가 실제로 나도 만나본 게 뭐 길게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지사 선거 할 때 이렇게 이제 경기도 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경선 앞두고. 내 캠프에도 왔었어요. 와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갔거든. 물론 이제 전해철 지사 부인 쪽도 왔었죠. 근데 그런 일정만으로도 하루에 바쁘다. 예. 그럴 시간이 없다. 예. 트윗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어쨌든 김혜경 씨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네.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나 이걸 좀 보면서 안타까운 건 이런 점이지. 정의를 위하여 그 아이디가 쓴 글들을 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또 그쪽을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한테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용납하기 어려웠던 건 이제 세월호 그렇죠. 사고로 그렇죠. 죽은 학생들과 충격적이죠. 유가족들을 너도 뭐 세월호처럼 당해봐야 빗대서 야, 이거는 그거는 진짜 뭐- 정말 폐륜에 가까운 그런 네. 글이었죠. 이제는 이제 진실 게임이 돼버렸어. 결국에는 그 정의를 위하여 개정의 주인이 김혜경이냐 아니냐, 이재명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사건의 초점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 법적으로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네네네.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이 당선이 취소되는 결격사유는 없는 거네요. 이 혐의는 뭐냐면은 금품 돈. 여기에 연루됐을 때 이제 배우자가 아, 그 100만 원 예. 이상을 받으면은 네네. 후보자가 이제 저 지사직이 날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그렇죠. 이제 도덕적이고 걸릴 수 정치적인 있겠죠. 문제가 예, 예. 돼버린 거지. 네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진실 게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은 직접 증거는 없어요. 정황 경찰도 증거다. 인정하듯이 간접 정황상. 증거고 예. 정황 증거고 그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 이재명 조사 쪽에서는 일일이. 결국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 가야 사법적으로는 결론이 나게 생겼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뭐 우리 녹화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질문이 들어오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 네네. 라는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단계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뭐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재명 뭐 출당시켜야 한다. 탈당시켜라, 이제는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사법적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네네네. 있는 거고 조금 더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런 면이 있어요.
검찰이 기소하는 거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는 거고 의미가 좀 달라. 왜냐하면 경찰은 공소권이 없어요. 네. 그냥 자기가 수사한 결과를 자기 의견을 보내서 검찰로 보내는 보내는데 거죠. 예. 검찰은 공소권이 있잖아. 그 재판에 이걸 회부할 거냐 말 거냐를 기소권. 판단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이렇게 공소권을 기소권을 행사하면 공소 유지를 해야 될 부담이 있어요. 네. 근데 자칫적에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 책임은 온전히 다 검찰이 쓰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뭐 법률가들 사이에도 판단이 많이 다르겠지만 법률 전문가들 중에도 저 정도 정황 증거 가지고 유죄 입증 절대 못한다. 아, 이런 그래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게 김혜경 씨가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난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김혜경 등이 가담했을 것으로 뭐 보인다. 추정된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뭐, 신문 그러니까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그 이 트위터 계정과 연결돼 있는 김혜경 지사 부인의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비서실 쪽이든 하여튼 뭐 해서 6명 정도가 네.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마지막 IP 근데- 주소가 이제 자택에서 발견됐다. 네, 뭐 그런 네. 내용도 있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네. 잘 따져봐야 될 것이 이른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해경공 김씨로 알려진 그 트위터에 등록된 이메일을 몰라. 풀 이메일이 안 나와요. 풀 이메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풀 이메일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 스토리 김혜경 씨 그 계정 뭐에 입력됐던 뭐 저기 이메일 주소라든지 다음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게 뭐 네이버의 뭐 계정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추정만 할 뿐이야. 추정만 할 뿐이고 적어도 트위터를 기준으로 뭔가를 따진다고 하면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그 이미 이제 계정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야, 트위터 애매하다, 진짜. 본사에다가 이제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김혜경 씨 본인이 트위터 본사에다 확인을 해라.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계정이 이제 삭제된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우리 그 이제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당시켜야 한다. 뭐 네. 이미 다 뭐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법률적으로 보면 정황 증거고 이재명 지사를 믿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는 아닐 것이다라면서 이런저런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정황 증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정황 증거 대 정황 증거가 그럼에도 부딪히고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검찰이 이걸 기소한다. 네. 라면은 그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예.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다는 어떤 법률적 판단을 가지고서 기소를 할 증거를 거예요. 갖고. 예. 근데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검찰이 기소하는 건 다른 거거든. 네. 그래서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민주당 내부가 훨씬 더 지금보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이제 물밑에서 지지자들 수준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든지 네네. 책임 있는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어찌됐든 뭐 이재명 지사가 책임지고 좀 비켜나 있다가 소리가 나올 것이다. 법원에서 예. 무죄 입증 받으면은 그때 이제 다시 당으로 돌아오든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비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사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 아니 말인가요? 당에서 탈당해야 된다. 당에서 당적을 정리했다가 당적을 정리해야 된다. 무죄를 결백함을 입증받으면 그때 돌아와라. 이런 식의 그 의견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물밑에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분이 이제 지사직을 6개월도 채 안 했는데 되게 오래 한 것 같잖아. 근데 되게 맞아요, 오래 한 것 맞아요. 같은 오래 한것 게 같아요. 무슨 경기지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경기지사로서의 어떤 공직 수행을 가지고서 업무 내용은 아니죠. 아니고 예. 뭐 전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구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뭘 이렇게 임기 시작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네.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더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굉장히 다른 유형의 정치인이잖아요. 정치 중심부의 색깔이 확실하죠. 엘리트, 뭐 주류 이런 배경 없이 네. 성남시라는 성남시가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선 주자까지 이렇게 급상승하는 뭐 자기 혼자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굉장히 세력 없이. 새로운 그 맞아요. 유형을 네. 보였고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사람들한테 주었던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음. 이게 정책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걸로도 그렇고. 분명히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뭐를 해보기도 전에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각종 구설에 휘말려서 뭔가 지금 막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네. 지사가 예를 들면 정말 지사로서 공직자는 뭐 무한한 그런 검증과 또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만은 예.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반대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혐오예요. 죽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그렇게 뭐 적폐 기득권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쪽이 반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양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민주당의 지지 그룹 내에서 일종의 이제 계파가 계파 정체성으로 뭉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그 정의를 위하여 트윗에 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뭐 폐륜이야. 예. 이래가지고 이게 발단이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아이디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김혜경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궁차사라는 무슨 그 소송인단도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게 뭐 보수 쪽의 반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선이 형성된 거라면 그건 이해가 되지. 네네. 근데 지금 그 양상이 아니어서 아니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많이 겪었는데 이게 지금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계속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간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이. 진문 근데- 간별사. 그렇죠. 야, 이거 근데 근데 진박 간별사랑 비슷하네. 이건 내가 예. 보기에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팟캐스트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 네, 그런 팟캐스트들도 많죠. 근데 아니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정말 친문이었고 친노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 그렇게 친문과 친노와 대통령 정신하고 다 연결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그거하고 그거와 다른 소리 하면 아니 안 돼? 당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친문 간별사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신다면은 지금 당신이 이걸 팔아가지고 진짜 진문을 간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아유, 대통령은 당연히 저기 하시죠. 기겁하실 예. 거예요. 기함하실 거야. 그 두 분은 누가 뭐래도 그냥 민주주의자잖아요. 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그 민주주의자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이른바 이제 뭐 진문 간별사, 친문 간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비문이나 반문이야. 그리고 나서는 선대인이 용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 친문 간별사 역할을 하는 팟캐스트에서 저와 관련한 그 아까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 주장을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방송을 2번이나 올렸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방송사의 사람이 뭐 연결돼 있는 언론사가 실제로는 상대 후보의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정치 자영업자네. 네. 나는 정치 자영업자. 기본적으로 남경필 씨를 파파함이라고 하는 친문은 없다고 봐요. 노무현 얘기였구나. 대통령 그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이회창 후보 지지 연설하면서 남경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내를 막 때린 사람이다. 뭐 며칠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라면서 진짜요? 그렇게 아니 과거에 자기가 생각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 정말 부끄러움을 담아서 표출한 적은 있었어요. 너 얼마나 사람이 투명했으면 그걸 책에다 다 쓰겠어. 그게 썼는데 그 부분만 들고 막 흔들었던 사람이야 남경필이.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상대 후보라 하더라도 반대편의 후보라 하더라도 아니 앞뒤를 다 빼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지금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인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을 매도했어요. 그런 남경필이 파파미래. 나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해서 보세요. 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이재명을 엄청나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번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그랬지. 자, 거기까지는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쳐요. 근데 어쨌거나 경선 후보가 이재명이 됐어. 그러면 본선에서 이 사람이 정말 친문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면 본선에서 이재명 대신 남경필을 찍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최민희 의원은 전해철 의원 지지했었죠. 파예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났어요. 이재명 후보가 됐어. 그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원 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조리돌림 당했구나. 조리돌림 당하고 온라인에서.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래서 아니 저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 난 과도적으로 네. 그 열혈 지지자들이라는 게 또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과도적으로 이게 이제 정당 정치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어. 근데 저걸 잘못 다루면 사실은 이 민주당의 지도부나 어떻게 이제 눈에 보이는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며 뭐 당 지도부며 여기가 사실은 제대로 지지자들을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게 저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나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은 우리도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몇 표를 많이 못 얻었지만 TV 토론 전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남경필이나 김영환 두 사람의 그 토론 태도나 이것들이 저열하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 남경필이라는 정치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저 뭐 이 친박 계열처럼 예.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저기만 있는 개파승만 있는 당파승만 있는 이런 보수 정치인으로 안 봤고 나름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치인이다. 예전에 또그 당내에서 개혁 세력이었잖아.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이번 경기지사 토론하는 걸 보고 접었어요. 근데 남경필은 이재명 사생활로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지. 했던 거고 굉장히 비열한 선거를 치른 거지. 근데 남경필마저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집단은 저희 이게 진짜 개선의 가능성이 그나마 남경필이 뭐 네. 자유한국당에서 개선의 가장 가능성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없구나. 예. 그리고 그 뭐 당 나왔다가 선거 직전에 선거 치르려고 또 들어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오락가락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지난 대선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고 경기지사 경선 이 후유증이 지금까지 온 건데 과거에 말이에요. 2006년, 2007년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한나라당이었지 당시에는 그때 친이 친박이 죽도록 싸웠어. 그랬잖아요. 맞아요. 죽도록 싸우고 친박 쪽에서는 뭐 BBK 가지고 그다음에 친이 쪽에서는 뭐 최태민 뭐 이거 가지고 네. 서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고 그러면서도 얘들이 수위 조절을 하더라고. 어느 순간에선가.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있어. 나중에 양쪽 다가 사실로 지금 드러나긴. 야, 자폭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양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양상이에요. 그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전략적 판단 이런 거 없이 정말 막 가는. 이게 전략적 판단이 없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그 뒤에 정치적인 어떤 배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음모론도 나오잖아 그래서. 적어도 현상으로만 보자면 그냥 극렬 지지자들이 맞붙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민주당에 대한 염증이 생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사직에서 쫓겨나면 그 사람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상당수는 또 떠날 수도 있어. 요즘에 또 그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도 보내고 다음엔 박원순이고 그다음엔 또 뭐 김아무개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안희박경론이라는 게 있어요. 음모론이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한 이야기지? 그거 자한당에 누가 그쪽에서 하고 있죠. 김은 누구예요? 김? 김부겸도 있고. 김부겸 뭐 김용민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왜 이래? 그 정치권 밖에는 네. 김어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김어준을. 용민은 김어준이 앞에서 잘 정리를 막고 해주기 있긴 해. 때문에 바로 내 뒤에 숨어 있거든. 숨어 요 김어준이 다 막아줘. 네. 방패네 아니. 방패. 예. 당해도 그 사람이 먼저 당하고 그렇지. 나한테 온다. 예, 김어준 죽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화요일쯤 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틀 수도 있어. 네. 생방 아니, 보신 맞아요, 분들만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한 이야기는 무슨 뭐 어떤
시시각각의 사건을 다룬 건 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그 별 다룰 개별 일도 없고 우리가. 이슈를 뭐 무슨 개별적인 뭐 여러 뭐 정황 증거를 갖고 비평 검증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마조마하네요. 예,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또. 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의 전기도 읽고 뭐 이런저런 또 회고록도 읽고 평전도 읽고 그랬는데 네. 와 이분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무슨 교통사고 당하고 납치당하고 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김대중을 쓰레기로 만들려는 이게 빨갱이로 몰아. 이미지를 완전히 그냥 빨갛게 물들이는 이런 세력들의 공작으로 어떻게 이분이 이겨내셨나? 무슨 동력으로 이걸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 그분이 예. 그 혐의를 벗어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87년 뭐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무 그 전부터 김대중 하면은 빨갱이지. 빨갱이고 네. 그 빨갱이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또 그게 다, 이제 그래서 다음엔 또 뭐냐? 건강이 안 좋다. 치매 걸렸다. 치매 걸렸다. 뭐 심지어는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데 97년 이제 마지막 대선에 마지막 나갔었을 대선. 네, 때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찬다 얘기도 있었죠. 네, 그 바로 얘기 있었어요. 한나라당 당보를 봤어요. 그때. 맞아요. 기적이 뭐 찬다. 네. 자기 손으로 신발을 못 신는다. 아니 그 당보에다 그런 거 실었다니까. 야 이거 보면서 치매가 왔다느니. 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물론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삶을 쭉 보면서 나중에 느낀 거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위협을 느꼈기에 이 인생을 끊임없이 매도하고 비방하고 모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워낙에 이제 본인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또 그게 일정하게 이제 성격이기도 할 거고 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강하게 뭐 반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해온 측면도 있거든. 본인이 이제 지사직에 전념하고 도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아니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나는 뭐 이거 지켜보고 뭐 법원 판단이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난다면 그거 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자꾸 이거를 그 SNS 상에서 일일이 그 막 이 저쪽이 뭐라 그러면 그거에 이제 반박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뭐 이제 유재일 씨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은 단순히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인생의 어떤 그런 아픔과 이런 고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어떤 신망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무너진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제 망할 수 있죠. 망하면 이재명만 딱 망하고 말면은 참 좋겠는데 그럴 그렇게 수가 안 되지. 없다는 거야. 하편이 사방으로 튀지. 그 점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하게. 예. 그런 점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이재명 빠가 됐다. 다 이재명이 뭐 묻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집중합시다. 아, 특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선거제도 아니 이거는 어떤 진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예요. 이게 돼야 사실은 경제 민주화도 더 빨리 돼. 내가 보기에는. 아니 댓글에 거짓말하는 분도 있네. 황현이 잘생겼다. 아, 뭐 이게 뭐. 이거 아, 가짜 뉴스. 자 이제 네. 방송 끝낼 때가 가짜 됐다. 뉴스가 김용민 TV에도. 자, 그래요. 이제 황금선박 마무리할 시간 됐고요. 이거 화요일 날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 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저 금요일 날 녹음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황현희 씨, 김용민이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